이들의 상징적인 무기는 바로 이 보이나이프입니다. 왕년에 미국에는 델타 포스나 뎁그루 정도는 씹어먹을 정도로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미국이다 제임스입니다. 자, 유튜브에 보면 델타 포스나 뎁그루, 네이비실, 그린벨 이런 유명한 미군 특수부대들에 대한 영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요, 반대로 잊혀졌거나 음지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들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MACV SOG입니다.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Studies and Observations Group. 자, 이 부대명을 한국말로 하면 주베트남 원조 사령부 연구 관찰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udies and Observations Group. 자, 이 명칭은 사실상 위장이고요.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대 내에서는 Special Operation Group, 즉 특수 작전 그룹으로 불리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름이 좀 기니까 애칭으로 많이 불리우는 SOG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G의 부대명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전 당시에 활약한 부대이며 당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블랙옵들을 수행했던 미군 특수부대입니다. 1964년도에 창설된 이 SOG는요, 라오스, 캄보디아, 북베트남 국경에 위치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임무와 더불어 정찰, 기습, 요인 암살, 사보타지, 포로 구출 등의 임무를 수행했었죠. 자, SOG는 베트남 전쟁의 주요 전투에 대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통킹만 사건, 스틸 타이거 작전, 타이거 하운 작전, 팻 공세, 코맨더 헌 작전, 캄보디아 작전, 람손 719 작전, 부활절 공세 등 이름만 들어도 매우 유명한 전투들에 대부분 참여합니다. SOG는 현재 미군 티어1 특수부대들의 원형이 되는데요. 현재 미군 티어1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나 뎁그루, CIA의 블랙옵을 담당하고 있는 SAC, 싹이라고 부르죠. 이런 부대들과 같이 대원들의 신상이 일단 기밀이었습니다. 그리고 SOG는 미군임을 알 수 없도록 군 인식표를 제거하고 항상 작전에 투입이 되었죠. 또한 미군 티어1 특수부대들처럼 장비 선택 재량권이 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 무기를 마개조에서 사용하거나 사제 장비를 쓰기도 했고요. 심지어 적의 무기인 AK-47과 베트콩 혹은 북베트남 군복을 입고 작전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대 마크조차 없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미군 티어1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델타 포스는 공식적으로 부대 마크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간색 부대 마크는 사실 게임사가 임의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델타 포스 대원들은 정복이나 전투복에 상급 부대인 미 육군 특수사령부 부대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현재 알려진 SOG의 부대 마크도 대원들이 임의로 만들었던 것이 현재까지 그냥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또한 현대의 티어1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SOG를 움직일 수 있는 상급기관은 상급부대나 국방부가 아닌 백악관 뿐이었죠. 참고로 SOG는 1972년도에 해체가 되는데요. 이때 각자 자신의 부대로 돌아간 SOG 대원들이 1977년도에 창설되는 미 육군 델타 포스, 그리고 1980년도에 창설되는 미 해군 SEAL팀 6, 뎁그루죠. 이와 같은 티어1 특수부대 창설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SOG가 현대의 티어1급 특수부대를 씹어먹는 전투력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것일까요? 당시 SOG 대원들은 넘사벽의 전투력을 가진 그린벨, 네이비실, 공군 특수부대, 해병대 특임대인 포스 리컨, 그리고 CIA 등에서 최고의 인재들만 차출해서 이렇게 조직한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터프하기로 유명한 베트남계 소수민족 출신 용병들을 대거 기용했었습니다. 특히 이 소수민족들은 당시 베트남에서 차별과 박해가 어마무시하게 심했기 때문에 전투 의지도 상당히 강했고요. 작전지의 지리에도 상당히 밝아서 항상 미군과 같이 작전에 투입되었죠. 보통 미국인 대원 3명과 베트남계 소수민족 4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의 작전은 대부분 적의 대부대가 주둔해 있는 적진 깊숙이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100배 이상의 적과 교전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현대의 T1 부대도 물론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SOG만큼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놓이는 경우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드물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킬 레이시오, 즉 교환비가 158대 1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SOG 대원이 158명의 적을 사살한 꼴인데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대부분 개인 전투력이 뛰어난 최강의 특수부대원이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화력 덕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SOG 대원들은 작전에 나갈 때 치열한 교전을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탄환을 챙기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1대 다수의 전투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수류탄이나 클레이모어 같은 무기를 많이 챙겨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겐 최강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전기였습니다. 이 무전기를 통한 미 공군의 폭격이나 육군 포병대에 의한 지원 포격이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블랙옵의 성격상 공식적인 화력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전에 나간 SOG 대원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전의 성향도 현대의 티어1 특수부대와는 매우 달랐는데요. 현대의 티어1 특수부대들은 주로 대테러나 특수정찰, 아니면 요인암살, 기동타격 등이 주 임무라면 SOG의 임무는 비정규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릴라 월페어죠. 그래서 작전 기간도 매우 길었으며 난이도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당시 SOG는 오늘날 같이 표준화된 특수부대용 전투 교범이나 첨단 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은 현장에서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전술을 개발했고 스스로 필요한 장비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했죠. 자, SOG가 사용했던 무기류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에겐 장비 재량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과 아군의 무기를 마구잡이로 선택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마개조해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들만을 위해서 개발된 무기들도 있습니다. SOG를 위해서 개발된 대표적인 무기로는 CAR-15 혹은 XM177이라고 불리는 소총이 있었습니다. 이 총기는 당시 제식 소총인 M16A1, M16이죠. 이것을 Short Barreled Rifle, 즉 단총신 소총으로 이렇게 줄여서 제작한 총기인데요. 특수부대는 단총신 소총이라는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SOG입니다. 이 총기는 M16A1의 총신을 10.5인치 약 26.7cm로 대폭 줄이고 개머리판도 접이식으로 변경을 해서 휴대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했고요. 소음기를 결합을 해도 길이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은밀한 침투 작전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보다 훨씬 강력한 소총탄인 5.56mm 나토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적과 교전에서도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했죠. SOG 대원들은 이 총기의 높은 성능에 크게 만족을 했고요. 이후 11.5인치의 총신으로 개량된 SM177E2는 SOG 부대의 상징적인 아이코닉한 총기가 되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SOG의 상징적인 무기로는 바로 이 보이 나이프입니다. 이 나이프는 1964년 일본 도검 제작자인 이치로 하토리가 처음에 만들었었고요. 이것이 미군에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SOG를 위해서 1200개만 주문 생산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그 생산지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새겨지지 않고 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보이 나이프는 보시다시피 로고가 있죠. 로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리지널은 아니고 레플리카입니다. 자, 이 레플리카는 7인치의 이 블레이드 길이를 가지고 있지만 오리지널은 1인치 정도 작은 6인치에서 6.5인치 정도의 블레이드 사이즈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빛이 반사되지 않게 블루드로 이렇게 산화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칼날 재질은 당시 내구성과 절삭력이 괜찮았던 고탄소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오리지널 SOG 보이 나이프도 이 레플리카처럼 관통력을 극대화시키는 이 클립 포인트, 여기 있는 게 바로 이 클립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위쪽에 달려 있었죠. 이것은 보이 나이프의 굉장히 유명한 특징입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자, 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칼날의 두께가 매우 두껍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굉장한 내구도를 자랑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손잡이는 지금 이렇게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가죽을 돌돌돌돌 말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디어에 나온 SOG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대의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기밀에 붙여져 있었고요. 199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기밀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SOG의 활약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79년작인 영화 지옥의 묵시록의 주인공인 윌라드 데이가 SOG 소속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SOG 관련 영화로는 1982년작인 램보가 있습니다. First Blood죠. 램보의 공식 설정은 그린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영화상에 표현된 존 램보의 어떤 트라우마, PTSD 이런 것은 SOG 대원들이 아니면 겪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영화상에서 존 램보는 탱크와 헬리콥터를 조종할 수 있는 대단한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넘사벽의 능력은 SOG 교육 정도는 이수가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또한 원조 SOG 보이 나이프는 아니지만 램보도 보이 나이프를 영화에서 애용했죠. SOG 임무는 오랫동안 기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부대 출신들은 조용히 음지에서 살아갔어야만 했었습니다. 다행히 2001년 SOG 부대 전체가 Presidential Unit Citation, 즉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노고와 희생이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